시장의 속마음 궁금하신가요? 오늘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경제 개념들을 아주 쉽게 싹 풀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숫자 하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4.5%.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죠.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아주 중요한 선, 뭐랄까, 일종의 문턱 같은 건데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걸 시장의 발작 버튼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아쇠라는 점이에요. 금리가 딱 이 숫자에 닿는 순간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확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단순하거든요. 오늘 이 오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당장 눈앞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큰 그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 꽤 좋아요. 올해 한 9월하고 12월 이렇게 두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를 이미 가격에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죠. 이걸 우리가 선단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어쩌면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반영이라는 개념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리스크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굳게 믿고 있던 그 긍정적인 기대,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 신뢰의 위기가 진짜 위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월급도 오르고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생기는 고용 인플레이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갑자기 기름값이나 밀가루값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상품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 인플레이션이 주된 이슈였는데 이제는 이 상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빵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빵집 사장님이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사잖아요. 이때 이 밀가루 가격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해서 이 밀가루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빵집 사장님의 원가, 즉 PPI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빵집 사장님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지겠죠?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뭔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쵸?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 밀가루 값만큼 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오른 빵 가격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즉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되는 겁니다. PPI가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CPI가 따라오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올 하반기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그래서 기업도 힘들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상황이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지혜를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지금 워런 버핏이라면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원자재 값은 오르고 경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말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버핏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기업들을 찾을 거예요. 첫째, 원가가 올라도 우리 제품은 이 가격 받아야 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둘째,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물건, 즉 필수 소비재를 파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믿고 계속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 바로 이 세 가지죠. 자, 그럼 버핏의 이 투자 철학을 우리의 하반기 전략으로 한번 구체화시켜 볼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당당하게 넘길 수 있는 회사를 찾으세요. 두 번째,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꼭 사야만 하는 제품을 파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이런 좋은 회사들의 주식을 내던질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렴해진 가격에 매수할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최근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 시장은 특별한 경제 호재도 없었는데 6개월 만에 20% 넘게 올랐거든요. 이건 좀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략은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을 따라 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튼튼한 기업을 찾자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회사를 쌀 때 사두면 설령 내 예측이 좀 틀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 예측이 맞으면요.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이게 바로 버핏식 투자의 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떨고 있는 시장에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